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짚어보는 위클리 스포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야구 소식 짚어봅니다. 박용식 캐스터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식입니다. 예, 3위 하나를 물리친 4위 넥센이 이젠 2위 SK를 상대로 플레이오프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지난 주말 1, 2차전을 이제 SK 홈구장, 문학구장에서 치렀는데요. 자, 결국은 이 1, 2차전 홈에서 경기를 치렀던 SK가 짜릿한 역전승을 포함해서 두 경기를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사실 연경엽 SK 단장이 과거 넥센의 감독으로서 4년 연속 가을 야구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이제 연경엽 시리즈다라는 이제 팬들 사이에서 이야기도 있었고요. 예. 또 워낙 홈런을 잘 기록하던 두 팀이기 때문에 홈런 시리즈 또는 뭐 선발진의 맞대결, 외국인 선발 투수의 맞대결에 초점이 좀 맞춰졌었는데 지금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베테랑 시리즈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넥센이 두 경기 다 역전패했어요? 1차전은 초반부터 좀 끌려가다가 다시 동점을 만들었던 상황이었고 2차전이 1대0으로 먼저 앞서가다가 결국 역전 패배를 막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산 선승제죠. 예. SK가 상당히 유리한 곳에 올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일단은 1차전은 박정건 선수, 이 38살의 베테랑이 9회 말 연장으로 갈 뻔했던 상황에서 끝내기 홈런을 기록했었고요. 이제 그 1차전 승리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차전은 37살의 또 한 명의 베테랑 김강민 선수가 결승 솔로 홈런을 기록하면서 그 분위기를 지금 원정길에서 이어갈 기세의 SK입니다. 박정건 선수 흔히 가을의 남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추남이라고 이제 가을 주자 써가지고 예. 추남 박정건인데요. 정규 시리즈에는 그닥 이름에 맞지 않은 활약을 했었는데 예. 그 가을 DNA가 있을까요? 가을에만 이렇게 잘하는 비법이 뭘까요? 네, 이 박정건 선수나 지금 언급드렸던 김강민 선수 모두 과거 김성근 감독과 SK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들이죠. 당시에는 20대로서 또 왕성했던 그런 활약들을 펼쳤는데 당시에도 이 큰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큰 경기에서 또 담대함이 필요로 했던 그 클러치 상황에 그 강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쉬고 내일 고척돔으로 옮겨서 3차전, 4차전이 벌어지는데 네. 넥센은 아무래도 홈으로 이제 불러들이는 거니까 소력을 하고 싶어 할 테고요. 또 이제 넥센은 내일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3차전 패배하면 곧장 탈락이니까요. 네. 그런데 역수입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요 혹시? 하나이글스가 한번 노려봤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과거 이제 한 15년 정도는 더 되돌아가야 가능했던 기록들인데 쉽지 않은 넥센의 입장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두 경기가 연속으로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어요. 예, 선수들 벤치를 다 비우고 그라운드로 뛰쳐나왔었죠. 예, 첫 번째는 아마 위협구라고 해야 되나? 몸에 맞지는 않았죠. 맞았습니까? 예, 몸에 맞지 않았는데 그 상황이 좀 애매했었죠. 네. 최정 선수. 예, 그 상황이 사실 1대1 팽팽한 상황이고 경기가 3회 말 또 넥센의 원아웃 주자 2루와 1루 득점 기회였습니다. 당시에 SK의 기회였죠. SK가 그래서 최정의 타석에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최정 선수가 출루하면 말루 위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브리검이 고의적으로 못 맞는 볼로 내보낸다면 사실 그런 합리적인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맞췄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양 팀 모두 그렇진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렇죠.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위기 상황에서 일부러 선수를 내보낸다? 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최정호 선수가 이렇게 화를 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정규 시즌 못 맞는 볼 일명 4구 1위가 바로 최정 선수입니다.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 못 맞는 볼 때문에 많은 부상을 입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했고요. 이 부분은 지난달 5일 인천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박병호 선수가 몸에 맞으면서 한 번 더 벤치 클리어링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양 팀이 이제 중심 타자에게 예민하게 뭐 위협구가 가면 사실 그 분위기 싸움, 신경전도 연결되기 네.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졌나요? 2차전에서 또 한 번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어요? 예, 이 부분은 타석이 아닌 루상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1루에 있던 주자, 넥센의 주자 센즈가 박병호 선수가 이 결과적으로 병살타를 기록했는데요. 이 센즈 입장에서 2루에 슬라이딩하는 과정에서 SK 2루수 강승호 선수에게 좀 깊은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강승호 선수는 문제없이 송구를 잘 뿌리면서 병살타가 완성됐는데 이제 위협적인 태클이다 보니까 슬라이딩이다 보니까 베테랑 유격수 이 김성현 선수가 센즈와 언쟁을 펼칩니다. 근데 언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센즈가 무언가를 이야기했는데 이후에 김성현 선수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죠. 손가락 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파장이 컸습니다. 예. 그 슬라이딩은 문제가 없었다는 게 양쪽 벤치 다 인정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물론 그 장면을 보면 이제 깊게 들어가긴 했고 또 손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보기에는 분명 송구를 방해할 수 있는 동작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방해는 되지 않았고요. 야구를 배울 때 선수들은 다 이렇게 배웁니다. 예, 뭐 최대한 팀 플레이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장인 SK 힐만 감독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김성현 선수의 제스처가 많은 어린 팬들이 보고 있는 이 플레이오프에서는 좀 적절치 않았다라는 평가가 더 지배적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순수 외국인 출신의 감독은 로이스터와 힐만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이스터는 정규 시즌은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단기전에는 너무 약했다.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 늘 준 플레이오프나 플레이오프 떨어졌었죠. 예. 네. 힐만 감독은 뭐 2경기 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박수를 받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SK 팬들이 더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힐만 감독이 올해로 SK와 계약이 끝나게 되고 또 미국으로 건너갈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워하고 있는 SK 팬들인데요.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큰 경기를 경험했던 힐만 감독의 단기전 용병술이 이 플레이오프에서도 한국 프로야구 이 무대에서도 더욱더 가치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켈리 선수가 흔들렸던 그 순간 또 4회 4이닝 이후에 투수를 빠르게 교체를 했고 불펜진도 잘 운영했고요. 또 외국인 선수들의 활용도와 데타카드 등 지금 2경기만 치러진 현 상황이지만 지금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시안 게임 이후로 그 프로야구 관중이 격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후에 가을 야구 하면서 다시 분위기가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는데 포스트 시즌 매진 행렬이 끊겼다고요? 예. 일단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매진 행렬이 끊겼다. 이 SK와 넥센이 만나면서 매진을 2경기 모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그 속내를 내비쳐보고 또 들여다보면은 사실 한화 이글스와 넥센의 경기는 모두 4경기가 매진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화의 홈구장인 대전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12,400석 정도가 되고요. 구장이 작았다? 그렇죠. 고척돔 넥센 홈구장은 16,300석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SK 와이번스의 홈구장 문학구장은 24,000석이 넘어요. 실질적으로도 1차전은 24,200여 명이 왔고요. 2차전은 23,600여 명의 관중이 왔기 때문에 25,000석을 못 채웠을 뿐이지 사실은 그 열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KBO 입장에서는 롯데나 LG나 빅마켓 구단이 기아도 그렇고요. 네. 올라왔으면 하고 반했을 것 같네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아무래도 매진이라는 상징성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빅마켓 구단이 인기 있는 건 뭐 당연히 뭐 저희뿐만 아니고 메이저도 그렇으니 그런 거 말이죠. 그렇죠. 자, 미국 얘기해 봅시다. 한국인 선수는 첫 월드 시리즈 선발 등판에 나선 유현진 선수. 오늘 LA 다저스가 패하면서 다시 마운드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은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사실 로테이션 상으로는 2차전 선발이었기 때문에 6차전 이제 모레 펼쳐질 예정이었던 6차전 선발이 가능했었는데요. 오늘 홈에서 펼쳐진 5차전 컷쇼까지 내세웠던 다저스가 결국 패배하면서 시리즈 전적 1승 4패. 그러니까 보스턴이 5년 만에 월드 시리즈를 우승했습니다. 예. LA로서는 어제 경기가 아쉬웠을 텐데 4대 0으로 앞서고 있는데 역전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도 선수들의 탓이라기보다는 감독의 용병술의 잘못이 아니냐. 결국은 1차전, 2차전 계속해서 실점을 했던 메디슨 선수를 또 불펜으로 내서와서 3런을 맞았다. 그래서 지금 로버츠 감독이 굉장한 비난 여론에 휩싸이고 있죠. 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류현진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도 당시에 류현진 선수를 5회가 끝나기 전에 내렸었죠. 그 교체 대상도 메디슨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메디슨이 결정적인 이제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류현진 선수 책임주자가 3명 모두 들어왔던 아쉬운 결과였고요. 문제는 그겁니다. 이 메디슨이 물론 이 직전 챔피언십까지는 내셔널리그에서는 잘했었지만 월드시리즈에서는 계속 통타를 당하고 있었던 흐름인데 4차전에도 다시 메디슨을 기용했다. 이 부분 특히나 리치힐 선발 투수가 오늘 물론 이제 커쇼가 초반에 흔들렸지만 어제 4차전 가장 중요했던 4차전은 리치힐이 6회까지 무실점이었습니다. 그런데 7회 주자를 1명 내보낸 상황 4대0의 리드가 있는 상황에서 교체를 했는데 그 카드가 또 메디슨이었죠. 네. 그 결과적으로 3실점을 했고요. 또 8회 다시 마무리 투수는 보통 9회 나오는데 8회 젠슨을 다시 한번 기용하면서 3차전에도 8회 홈런을 맞았던 젠슨이 다시 한번 4차전에도 홈런을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 팬들도 로버츠 감독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외국 언론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또 가세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양키스 팬이죠. 그러다 뉴욕을, 보니까 연고지로 하죠. 라이벌인 보스턴이 우승하는 건 못 보겠다. 그런 심정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속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SNS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츠 감독 용병술을 비난했고 여기에 대해서 로버츠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네, 그 SNS를 통해서 역시 같은 맥락이었죠. 리치를 왜 내렸냐 이런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감독이 큰 실수를 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로버츠 감독이 우리 경기를 봐줘서 고맙다고 먼저 위트 있게 받아쳤는데 그러나 얼마나 그가 많은 다저스의 경기를 봤는지 모르겠다. 이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LA 다저스가 88년 이후로 30년 만에 우승컵을 들 꿈에 부풀었습니다만은 무산됐고요. 류현진 선수도 올 시즌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FA잖아요, 올 시즌. 내년에 대한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연봉에 대한 예상이 나오는데 확실히 거의 연간 이제 한 3-40억 정도를 이상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받고 있고요. 정규 시즌에서 분명히 큰 부상을 입고 돌아온 선수가 이 정도 성적을 거뒀다는 부분들은 이후에 앞서 선례를 봤을 때도 정말 높은 FA 계약을 따냈던 선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 지금 여전히 아직 3-4년 이상 정도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FA 시장에 나왔을 때에 어떤 팀들이 그런 큰 제안을 할지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류현진 개인으로는 그 투수 친화구장이라는 LA 다저스에 남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많은 응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셔널리그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발진 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고 또 물론 미러키전에 좀 흔들리긴 했지만 보스턴전에서도 3회까지 그 페네이 파크에서의 안정적인 투구를 비춰봤을 때 분명히 이제 관심을 갖는 팀들이 더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많은 팀들의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영식 캐스터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09년 고 장자연 씨 성접대곡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초기부터 부실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은 1시간도 걸리지 않아 핵심 증거를 빠뜨렸고 뒤늦게 확보한 통화 내역은 누군가 편집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 장자연 씨 문건을 최초 보도했던 김대호 연예전문기자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장자연 씨 문건 최초 보도하면서 참고인 조사도 받았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또 참고인 조사 받았다고 하던데 과거 조사와 이번 조사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느낌상? 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참고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반드시 참석을 했어야만 되는 참고인 조사였고, 이번 과거사위원회에서의 참고인 조사 부분과 같은 경우엔 제가 굳이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제가 자발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 이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저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는 과연 그 문건을 실제로 보고 그다음에 또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의 참고인 조사에서 질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당시의 그 어떤 부분들과 함께 이후에 이제 취재가 된 부분이었습니다만 보도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문건과 관련되지 않고 고 장자연 씨의 행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 부분에 이 수사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조금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예. 장자연 문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고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서 저는 이제 당시 데스크였는데 제 그 후배 기자가 이제 그 현장을 취재하는 와중에 전 매니저였던 유모 씨가 추리닝 차림에 어떤 문서를 들고 다닌다는 그 취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취재 지시를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취재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당시 이제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도 관심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취재를 했고 그러면서 매니저인 유모 씨를 직접 만나서 그 문건의 존재와 그다음에 또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면에 있어서는 일부 훑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 장자연 씨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 공개에 있어서는 유족의 의견을 맡기는 게 필요하고 일단 이제 문건의 존재 자체를 알리기 위해서 나는 힘없고 나약한 신인 연기자입니다. 이 부분과 함께 이제 장자연 씨의 이 무인, 그러니까 인장을 찍은 그것만을 이제 보도를 했던 것이죠. 근데 뭐 문건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이 사회는. 처벌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런데 이번 조사 때 처음 조사 때 등장하지 않았던 그 이무재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35차례 통화했다.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직접적인 실명을 접하지는 않았었고요. 실제적으로 장자연 씨와 통화를 나눈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다양한 부류,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또 연예계의 어떤 실력자, 그리고 또 그 정도의 사람들과 굉장히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인지를 하고 있던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 당시 수사 초점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문건만 존재하지 이제 실제적으로 피해자였던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하기 때문에 당시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이 장자연 씨의 통화 목록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하게 이 수사에 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화 기록은 그럼 그렇다 치고 장자연 씨 은행 기록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이 오고 간 뭉칫돈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장자연 씨 사망 이후에 이 장자연 씨의 어떤 행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 부분이고요. 이 단서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한겨레 신문의 한 칼럼을 통해서 보도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 칼럼 형식으로 보도했던 내용인데, 이 장자연 씨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아는 오빠 그런 형태로 해서 조금은 이제
천만 원 단위는 아니고 예. 몇백만 원 단위의 입금이나 아니면 수표 입금 뭐 이렇게 그 받은 것으로 흔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서 어떤 성매매의 증거나 아니면 스폰서다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 취재 내용으로도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당시로는 통화 기록이라든가 은행 기록 전혀 언론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 네, 그렇죠. 통화 내역을 누군가 손댄 흔적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충분히 뭐 10년이 훨씬 넘은 일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 검찰, 그다음에 또 기타 단계를 거치면서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이제 장시호 씨의 이 통화 기록을 단독으로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을 번호를 다 일일이 일반인으로서 기자로서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특정하기가 손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시호 씨와 교류했던 한 5명의 사람들과 함께 번호를 일일이 맞춰보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랑 언제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를 파악을 했는데 충분히 당시 경찰로서도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통화 내역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문건에 등장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증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장자연 씨와 함께 접대에 함께 있었던 동료 여자 연예인의 증언을 통해서 파악된 인물들, 이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통화 기록이나 아니면 또 위치 기록을 대조하면서 장자연 씨와 같은 시간 내 같은 위치에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제 통화 기록과 그다음에 제 위치 기록 역시 경찰이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기록들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 연예인의 증언 성추행이 있었다, 봤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처벌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첫 번째, 한 2가지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서는 이 중요 증언을 해주신 여자 연예인 부분이 이 재판 단계에서는 진술을 하지를 않았어요. 하기 때문에 이제 증거로서 이제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문건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접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범죄 내용을 특정할 이제 재판부에서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고 가장 이제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아쉬운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이 사건을 규정 내릴 때 강요에 의한 접대 혹은 성접대라고 불리는 만큼 장자연 씨에 관한 부분보다도 오히려 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에 관한 통화 기록들을 좀 더 살펴봤으면은 훨씬 더 이 사건 실체에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자연 씨 사건으로 당시 수사 담당이었던 조현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조선일보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았다라는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혹시 이제 기자님도 사건 취재하거나 또 경찰 조사 받으면서 이런 압박 느낀 적이 있습니까? 상당히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이 조선일보 취재진들이 저와의 접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보도나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접촉이란 게 어떤 거죠? 한번 만나봅시다 이런 겁니까?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죠. 문건에 담긴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런 취재 차원에서의 어떤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본다면 이름이 일단 거론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 확인 차원에서 이 회사 차원에서의 어떤 정보 수집 그런 부분으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데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당시 같은 경우에는 국회나 아니면 또 재계 그다음에 또 청와대 기무사 그리고 국정원까지도 이 문건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취재를 했던 분인 저에게도 계속적으로 연락이 왔고 상대편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런 문의들이 계속적으로 왔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조선일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것으로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 김 기자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실체라고 할까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건의 실체는 단 한마디로서 소속사 대표에 의한
어떻게 본다면 연예인이 되고자 하고 그다음에 또 스타가 되고자 하는 한 젊은 여성의 열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사적 이익이나 자신의 어떤 그 교류 관계에 이 연예인의 희망과 열정을 이용한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소속사 대표한테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이용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있고요. 그다음에 예. 또 이제 함께 접대를 했던 그 동료 연예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언론사 관계자나 은행 관계자, 뭐 기타 정치 관계자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뭐 평소에는 전혀 몰랐던 상황인 거죠. 그렇겠죠. 하기 때문에 이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이 인물들에 대해서 이 당시 나눴던 대화의 아주 단편적인 부분들과 함께 경찰은 이제 최면 수사 형태. 로서 이제 그 인물들을 특정했는데요. 거의 대부분 100% 이상 그런 그 인물 특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거사위원회가 당시의 경찰 수사도 잘못됐지만 검찰의 지휘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뭐 경찰은 모든 자료를 올렸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의 수사 지휘의 문제점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조금 축소를 하고자 했던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건에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또 실체적으로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다른 방증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강요 조금 당시 취재를 했던 입장에서는 강요 부분을 기소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조금 게을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좀 사건을 좀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9년 한 10년 지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검찰이 재조사를 하면은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이제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제가 한 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방송에 출연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세요. 뭐냐면 이제 그 이른바 전준주라는 인물이 장자연과 함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중간에 등장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도소 수감 중에 이 장자연의 문건을 위조해서 2년형의 형을 추가로 이제 받았는데 이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도 이 전준주 씨가 작성한 문건에 대해서는 전혀 0.05%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언론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이 전준주 씨가 위조를 한 것으로 판명이 난 그래픽 자료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전준주 씨가 이 위조를 하면서 썼던 내용들 30여 명을 성접대했다는 내용들이 이 계속적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제외하고 실체적인 접근을 하는 게 최우선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전준주가 위조한 편지가 장자연 씨 편지가 위조된 걸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건이 막 섞여가지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많은 분들이 이 전준주 씨가 위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우고 정말 실체가 무엇인지 수사진이나 아니면 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였습니다. 3부 수사 마치고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법농단 핵심 실무 책임자인 임정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지난 토요일 전격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거의 한 반반 같아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했던 것 같은데. 네.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부분 기각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기각하게 되면 많이 부담이 되겠죠. 국민 여론이 확 돌아서지 않을까?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도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발부를 할 때 이유는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된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예의죠. 근데 보시면은 USB를 확보를 했어요.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해서. 여기에는 사법농단 문건이 거의 스모킹 건에 가까운 문건이 들어있었다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영장이 이제 인용되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압수수색 영장들이 전부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도 기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론 부담이 너무 클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상이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론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고혈압 얘기 좀 있다고. 네. 일부 심지어 야당 의원도 사실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많이 아실 텐데요. 지난 18일에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격언이 있지만 이는 법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다. 사법농단 사건을 위해 검찰이 청구하는 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보수 야당 의원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됐겠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 영장 담당 판사를 이제 임민성 부장판사라고 법원 행정처 근무했던 경험이 없는 인물로 내정하면서 사실 약간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예고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 재판만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 이제 이것이 만약에 기각을 할 경우에 이 도입하자는 주장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고 하는 발등에 떨어진 불, 그것을 이제 당장 꺼야 한다라고 하는 뭐 내부 인식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좀 뭐 외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고 노회찬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죠. 법은 10,000명한테만 평등하다. 놀라운 게 이은재 의원이 그렇게 발언을 했다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쭉 계속 지금 특별재판부 얘기를 하는데 만일 이번에도 기각됐다면 국민 대다수가 특별재판부에 찬성했을 테고 그럼 법원은 더더욱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자, 리얼미터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했죠? 네, 조사를 했는데 두 가지 프레임으로 물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찬성 의견으로 사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도입을 찬성한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일부 보수 야당의 보수 언론의 주장이죠.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그리고 위헌이 우려된다. 해서 반대 이 두 개를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찬성이 대다수가 나왔습니다. 61.9%가 나왔고요. 반대가 24.6%가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자유한국당 지지층하고 보수층만 제외하고 모든 지역 연령 정당 지지층 이념 성향에서 찬성이 대다수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61.9% 찬성이 나왔잖아요. 상당히 이제 이거 이제 기존의 일반 이제 법원 외에 특별재판부 도입한다는 게 매우 이제 생소한 것이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별재판부 임의대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 아니라라고 하는 생각까지 확장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얼미터에서 반대의 논거를 앞에 든 것 중에 위헌의 우려가 있다라는 말까지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네. 좀 위헌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다소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반대 의견이 높아질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는 한 25%밖에 안 나오고 찬성이 61.9%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매우 팽배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찬성 응답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방금 윤 센터장님 얘기한 것처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그것을 나타내는 또 하나 조사가 있는데 요거 다소 불신, 상당히 불신, 매우 불신 다 합하면 역시 63.9%.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특별재판부에 찬성한다 61.9와 비슷한. 네, 비슷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법원을 생각하는 게 이런 거 아니냐. 예.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금방 말씀하신 게 6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온라인에서 요즘에 뭐 빅데이터 분석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난 이제 9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 사법부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많이 쏟아내는 이제 SNS나 블로그 이런 데서 연관어들이 어떤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은 게 범죄예요. 사법부가 범죄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연관은 범죄, 의혹, 적폐, 증거인멸, 불법, 충격, 분노, 웃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들이 이제 상위에 있는 단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물론 온라인에서는 그 분노나 이제 불편한 감정 많은 분들이 더 쏟아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얘기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사법농단이 뭔지 이것이 사실은 올 중반기까지는 사실 많이 거론되지는 않아. 일부에서 얘기됐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것에 관심 두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8월 들어서면서 이 사법농단이 뭐냐라고 검색하는 검색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상황이고 이제 사법부 불신 아까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왔잖아요. 뭐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미 2015년에 이런 이제 조사 결과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라고 얘기하는 거기 이제 34개 회원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이 순위가 34개국 중에서 33위예요. 거의 이제 밑바닥권에 있었는데 이때는 이거 불거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더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이제 이런 기관들 신뢰도 조사를 많이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2017년도 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법원에 대한 국민들 신뢰도가 이때 34%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는 지금 20%대로 떨어진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인데 이제 30% 초반대라는 게 어떤 거냐면 대기업 신뢰도 우리가 또 대기업 불신감 크잖아요. 사익만을 위해서 뭐 일하는 집단이다라고 하는 인식들 커져 있는데 대기업도 31%였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이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곳이 사실 사법부 법원인데 그렇습니다. 대기업 일반 기업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경찰은 40%대였고 군대도 4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훨씬 이제 낮은 것이니까 얼마나 이것이 지금 사법부 신뢰가 땅에 이제 추락해 있는지 많은 조사 결과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뭐 나름 또 내부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이 기회를 삼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푸는 것인데 결국 진실을 밝히는 곳인데 이렇게 불신을 갖게 되면 사실 말이 안 되고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음주 감경이나 이런 사건 터지면은 뭐 심신미약 감형 이런 것에 대한 반대 청원들 엄청 많잖아요. 이것의 한편에는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감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다른 사회적 문제까지 여론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개선이 시급한 뭐 사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까지 다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른 문제로 넘어갑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얘기 좀 하죠. 오늘로 국정감사가 끝이 났는데 여러 가지 국감 거치면서 이슈가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컸던 건 아마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 파문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 또 평양 공동선 비준 뭐 이런 것들인데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약간 내려갔다고요? 네, 약간 내려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9월 달에 평양에 한번 갔다 온 이후로 지속적으로 빠져서 4주 연속 빠져서 58.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20대하고 보수층과 함께 무직에서도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것이 지난주 주 초반에 일자리 세습 논란 을 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공세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지난주 주 후반에 주가 급락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OECD 선행지수를 비롯해서 뭐 현대 기아차 3분기 실적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거시경제 지표들, 그러니까 뭐 한은이라든지 KDI, IMF에서 발표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불안감들이 이제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아마 2,000선이 붕괴된 것 같아요. 네, 1996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주가 문제 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어쨌든 대통령 국정평가 사실 영향을 이제 많이 받는데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인구를 한 500만 명 정도로 봐요. 그러면 이제 전체 인구 중에 1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는 한 20%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사람 이제 혼자 하는 경우 있지만 그것이 이제 가족이라든가 영향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 10% 20%만 영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주가가 하락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대규모 폭락하게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어쨌든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런 이제 정부에 대한 이제 불만을 표출하는 주요한 이제 요인이 될 수밖에 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사실 좀 계속된다면 영향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돈을 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1월에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고 하면 예. 그러면은 지난 정부 때 빚내서 집 샀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죠. 대출 이자의 부담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돈이 이제 회수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경기가 나빠지는 사람 확장 정책을 많이 쓰는데 도리어 이제 돈이 회수되는 과정 속에서 투자 심리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한은에서 과연 이제 그 금리를 올릴 것인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저금리 기조로 간다면 미국은 또 올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또 거기에도 또 딜레마가 있는 것이고요. 그 뭐 실기를 해서 지금 이제 이도저도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에 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제 국토교통부라든지 그쪽에 중심으로 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여론은 상당히 높았고. 근데 뭐 금리 인상 안 하고 어쨌든 부동산 문제는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가 문제가 불거졌다. 예. 그래서 쉽게 올리긴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과연 이제 한은의 이주열 총재의 발언이 과연 혼자서 나왔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쉽게 올리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분간 또 대북 이슈는 없잖아요. 당분간 대북 이슈는 없지만 생각보다 이 평화 이슈 자체가 성과를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 그 전후 과정 속에서 사실상 이제 북미 그 협상 자체가 사실상 조금 계속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많이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북 정상회담 있기 전에요. 죄송합니다. 있기 전에 보면은 50% 내외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예상치를 뛰어넘는 상승이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70% 넘게까지 가는 경우들도 10 가까이 가는 경우도 이제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제 그 효과가 일정 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이후에 제2차, 3차 이제 이어지는 사안들, 긍정적인 사안들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은 이제 좀 잦아든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전 상황 그런 상황으로 지금 다소 이제 대통령 국정에 대한 평가가 이제 좀 돌아가면서 조금 더 하나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 경제 분야에서의 악재들이 다시 이제 불거지면서 그 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지금 뭐 50%의 후반대에 있는데 뭐 50% 중반대까지도 이것이 이제 떨어질 가능성 현재로서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해도 되나요? 하지 마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다른 질문하고 끝냅시다. 자, 차기 여권의 대권 주자 2명.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나란히 경찰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 며칠 전에 이낙연 대망론이 흘러났단 말이죠. 좀 빠르죠. 예. 네. 어떻게 보세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차기 대선 주자의 구도는 현재 시점에서는 확인 단계이고 선호나 지지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 단순히 누가 있구나 하는 확인 단계에서 누구누구 대망론이 나온다는 건 좀 빠른 부분들이 있고요. 대망론 정도가 나오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지금 내후년 총선 이후에 얘기가 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더 단순히 여론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조직화된 힘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결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낙연 대망론 또는 이제 보수 쪽에서의 한교안 대망론 이런 어떤 대망론 같은 상당히 빠른 논평이라고 봅니다. 이낙연 대망론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또 이 총리가 호남 출신이라는 거에 기반하지 않았어요? 여러 이제 지금 이낙연 총리의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이제 상승 흐름에 있거든요. 이유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기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라고 하는 게 어쨌든 무게감, 중량감이 있고 굉장히 이제 안정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촌철살인 의 이제 어떤 멘트들, 메시지들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야당의 정부에 대한 공세를 굉장히 어떤 부드럽게 막아낸다, 센스 있게 막아낸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여권 지지층들, 핵심 지지층들한테도 소구가 되면서 지금 꾸준하게 이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뭐 정치인이 차기 대권 이제 주자 반열에 이제 오르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어떤 대중성, 이제 이런 자기의 브랜드를 갖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갖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것만 채워진다고 한다면 뭐 상당히 어쨌든 이제 유력한 그런 인물 중에 한 명, 이 차기 대권 레이스에서 될 가능성은 뭐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민심원 숫자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할 수 없는 두 글자가 있다고 합니다. 또 검색을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두 글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8시 20분부터는 YTN 라디오 개국 10주년 라디오 다큐멘터리가 방송됩니다. 검색할 수 없는 두 글자 3부작.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같은 시간에 방송되고요. 나레이션은 가수 강산혜 씨가 맡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는 내일 6시 15분에 찾아뵙습니다.